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이베이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원고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바지가 바로 좀 여행 가실 느낌으로 네. 준비가 참 잘 되어 있으시고 카메라 감독님도 막 온몸을 흔들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좀 연휴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마음이 가벼운 분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분도 있으실 텐데 무겁다라면 아마 FOMC 회의 결과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좀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해서 즐겁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역대 최대 금리 차죠. 미국과 한국이 결국 최대로 또 벌어집니다. 변동성이 커질지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좀 갖고 계실 텐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회의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금리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25bp 인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25bp 인상에서 끝나냐, 아니면 조금 더 올리냐 이거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은 혹은 기대는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러한 기대와 다르게 연준 파월 의장은 다소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였다.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것은 멈출 수는 있지만 이제 여전히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여지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서비스 측에서도 주거비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비 네. 제외한 물가 상승률,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좀 상방함이 높아지는 부분들 내지는 여전히 고용 시장이라든지 경기 상황이 이제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금리가 이제 인상을 멈추더라도 향후에 연내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로 회의가 마무리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연준에서 은행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느냐일 텐데 이제 지난 3월달 FOMC 회의와 다르게 조금은 이러한 은행 이슈발 상황들 금융 여건, 크레딧 여건들이 조금 더 긴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인정을 좀 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럼 이게 추가적으로 향후에 6월달 회의가 앞으로 또 추가적인 회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는지 이게 향후에 어떻게 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더 나아가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측면에서도 하향 조정을 얼마나 많이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오늘 회의는 조금은 재미없게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예상하고 부합한 정도로 끝났으니까요. 다만 6월달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치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 것인지 이렇게 조금 더 이목을 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예상한 대로 됐다라는 판단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또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성명서가 아닐까 싶어요. 향후 전망을 하려면 성명서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잖아요. 네. 좀 문구가 바뀌었다거나 과거에 저희가 2006년이나 18년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요것을 포인트로 보자라는 내용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 통화정책 회의 성명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 금리 포워드 가이던스가 수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향후에 정책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힌트를 주는 문구인데요. 원래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문구였고요. 지난 3월달 금리 정책 회의에서는 다소 조금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은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이러한 문구 삭제를 보면은 연준에서 다음 회의인 6월달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조금 심어주게끔 하는 도비시한 문구의 변화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활동과 고용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좋아진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지난 9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소비와 내지는 생산 이런 것들이 네. 완만하게 성장을 했다는 평가에서 1분기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완만한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소비랑 생산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에서 나아가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라는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경제에 대해서 1분기 경제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게 봤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에 대해서도 작년 7월 달부터 유지를 해왔던 문구가 이제 있었었는데 지난 3월 달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고용이 최근에 몇 달 동안 강력한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종합을 해보면은 경제 상황이 되게 나쁘지 않고
고용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최근에 1분기의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체가 올 가능성과 침체가 오지 않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이러한 연준의 경제에 대한 평가가 좋게 변한 거에 좀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용 여건에 대한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월달 중순에 발생을 했던 이 은행 이슈가 어떻게 좀 평가를 했냐면은 추가적으로 이게 향후에 신용 여건을 긴축시켜서 실물 경제, 고용, 경제 활동, 물가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추가적으로 긴축적으로 신용 여건이 마련이 됐다. 그러니까 이 은행 이슈 때문에 신용 여건이 긴축됐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은행에 대한 이러한 이슈에 대한 그 문제들을 연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추가적으로 긴축적인 효과를 줬다라고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이번 성명문에서 포인트로 보실만 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 결과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겐 우려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 하면 이 단어가 요즘 정말 많이 떠오르잖아요.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디폴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협상은 불가하다. 일단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니까 정확한 이런 말은 아니었지만 뉘앙스가 어쨌든 부채 협상 안 한다, 한도 협상 안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이제 디폴트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이제 좀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네.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하는 것과 디폴트가 나는 것은 조금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셧다운을 하는 거는요. 이제 이자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 지출을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미국채에 대해서 이자 지급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디폴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을 하는 거는 더 쓸만한 현금이 없다라든지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일단 이자 지급을 제외하는 지출을 못하는 상황이 셧다운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자 지급까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말하는 디폴트거든요. 네. 이제 미국 내에서 얘기가 되는 이 X데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디폴트가 오는 시점을 X데이트라고 하는데 이 데이트를 예상하건대 뭉뚱그려 말씀을 드리면은 여름에서 가을 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기로 말씀드리면 8월 정도가 되면은 디폴트 시기가 온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계속해서 끌고 갈 텐데 8월 달을 기점으로 예상 시점을 말씀드리면은 8월 달을 기점으로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채 디폴트가 나는 거고요. 이제 과거 11년도, 12년도 오바마 정부 때 디폴트까지 갈 뻔했는데 가까스로 협상이 되면서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한도가. 네. 이 당시에 디폴트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강등이 됐고요. 금리는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번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 부채 한도 이슈라는 게 좀 정치권 싸움이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네. 좀 힘겨루기? 네,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협상이 되겠지라는 뷰를 가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시장 측면에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협상이 안 된 상태를 끌고 가면은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보면은 결국에는 협상이 되겠지라는 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7월 달까지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닛 옐런 의장 재무장관이죠. 예전에 의장이었기 때문에 네.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재무장관 역시도 6월 초까지 조금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5월 달 중으로 내지는 6월 달 초까지 계속해서 잡음으로써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참 글로벌 시장 어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역대 최대, 지난번에도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네. 또 벌어졌으니까 또 역대 최대예요. 결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은 없을까라는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175bp가 됩니다. 네.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일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오늘 인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은행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상을 나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반기 중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 부진했다가 하반기 중으로 IT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성장이 다시금 되는 그림을 한국은행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내 회의가 5월달 한 번 남았거든요. 이번 달에 금통위에서 인상을 조금 하기에는 어려운 경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일단 175bp가 조금씩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 전망하듯이 만약 연준에서 올해 연내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환율이 추가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추가 인상을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럼 175bp 벌어진 상태가 연내 쭉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추가적으로 뭔가 환율에 또는 금리에 우리나라 자산시장이나 뭐 실물경제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준다든지 변동성을 키운다든지 이런 문제로 이어지면은 한국은행도 뭔가 추가 인상을 좀 고려하겠지만 환율 움직임 보시면은 오늘 또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환율이 급등세는 보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굳이 이제 좀 뭐 얘기를 하자면 인상을 환율 때문에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물가 레벨도 예상대로 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도 금리 인상 멈춘 것 같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경기가 부진할 것 같고 인상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2분기 중으로 금리 동결 가고 연준과 한국은행 동일하게 연내 쭉 인상하지 않고 동결을 한다면은 175 벌어진 상태가 쭉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 한국은행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미국도 미국인데 이번 주에 호주 중앙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을 받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호주가 올리면서 우리가 따라가면 어떡하지? 뭐 그런 흐름도 예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별 영향 없다고 보시는 거세요? 한국하고 호주랑 지금 딱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물가 레벨입니다. 물가. 네, 지금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 회의에서는 동결 결정을 했는데 이제 지난 2일이죠. 2일에 이제 갑자기 금리도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가 레벨이 이제 뭐 빠지고 있긴 하지만 목표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되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물가가 7%가 나왔거든요. 근데 호주 역시도 2% 내외의 물가가 목표 수준인 거고 한국을 좀 보시면 한국은 물가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3%대 3.8%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래도 물가 레벨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5월달, 6월달에 발표된 물가 레벨은 더 이제 안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한국하고 이제 호주랑 이제 보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때문에 좀 긴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은 호주라는 거죠. 그래서 호주는 물가 레벨 때문에라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예상대로 물가가 잘 빠지고 있는 상태에 더해서 상반기 중으로 경기가 좀 부진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추가 인상을 하기엔 조금은 부담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긴축 완화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세요? 한국은 일단 뭐 정말 빠르게 하면 1분기 중으로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조금 더 뒤에 한 상반기 중 한 2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전망을 했을 때 그 정도 시기가 되는 상태인데 뭐 1분기가 됐든 2분기가 됐든 어떠한 좀 시그널일 거냐면 그래도 경기가 조금씩 둔화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긴축의 강도를 줄여주는 측면에서의 조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금리를 5.25까지 인상을 했고요. 한국은행은 3.5%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 두 중앙은행 모두 중립금리 레벨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 금리를 인상을 한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해보면 물가 레벨은 쭉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경제에 대한 전망도 이제 인상에 대한 효과가 들어오면서 성장률이 쭉쭉 떨어질 겁니다. 물론 조금 상이하긴 하겠지만 정도는. 그럼 결국에 성장세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명목 중립금리 레벨도 함께 떨어질 겁니다. 이 명목 중립금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이것보다 높여야 물가가 잡히는 레벨이거든요. 근데 당연스럽게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은 요 명목 중립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은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긴축의 강도는 세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러한 조정을 하는 측면에서 뭐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두 중앙은행 모두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꿈으로써 경기가 좀 둔화되는 속도나 내지는 뭐 부양을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펼쳐가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지표 그리고 이벤트들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나갈 건 지나갔고요. 앞으로 어떤 것을 저희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뭐 당연히 뭐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뭐 미국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는 여전히 뭐 4%대, 5%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실업률은 3% 중반대에서 너무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업률 지표 내지는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한 한 가지의 연준이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장률에 대해서 연착륙이 가능한지 좀 성장이 완만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실업률이기 때문에요. 이 실업률 지표가 언제 4%를 뚫고 올라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이겠죠.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의 목표일 텐데 그러한 좀 의도대로 가격 상승률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용지표, 부채한도 협상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채권도 같이 맡고 계시잖아요.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유동성이 채권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뭐 지금 향후의 움직임들은 경기가 너무 좋다라고 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조금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금리 인하기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래를 만약에 한다면 채권, 뭐 제가 채권 담당자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일 거고요. 사실 상반기 중으로는 장기물 금리가 좀 견고했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뭐 상승폭도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조금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하반기 중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단기물 중심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FOMC 회의 이후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베이스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